나 출근 1시간 못해. 그리고 회사 앞에다 집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생 월세 살아야 돼.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30들 중에는 일부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면서 빚을 지고 있거든요. 내가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의 소비에서 없애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굵직한 잘못된 소비와 자잘한 잘못된 소비들이 많이 있는데 총망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어야 한다. 김경필 멘토가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놀랍게도 이거는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일단 투자 이전에 본인이 버는 거에서 남겨야 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저축이 먼저다. 이 세상에는 진짜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두 번째, 일단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해야지 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2030들 중에는 일부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면서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비에서 없애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버는 것보다 얼마나 덜 써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다면 내가 버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지금의 삶 정도만 연속되면 돼 라고 한다면 버는 것보다 조금만 덜 써도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나은 삶이어야 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보다 현격하게 굉장히 덜 써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비 안에 굵직한 잘못된 소비와 자잘한 잘못된 소비들이 많이 있는데 총망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점심 식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여러분 오후에 일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다리던 기념일이 됐는데 그날은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선물과 함께 아름다운 식사를 한다. 그런 거는 그거 먹기 위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일한 거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한 달 내내 한 100끼 정도를 먹을 텐데 100끼 모두가 다 그 먹기 위해서 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평상시에 점심 식사는 구내식당 같은 데서 하시고 외식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어떠냐. 우리는 구내식당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주변에 건물에 있거든요. 아주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특별한 식사를 특별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택시입니다. 편리하죠. 요즘은 부르면 바로 오니까. 근데 4,800원 택시는 타면 안 돼요. 기본 요금 택시라는 거는 뭐냐, 내가 지하철 한정거장인데 걸어갈까? 귀찮다, 그냥 택시 타자. 이건 안 된다. 그런 거는 소소한 거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비죠. 그 다음에 커피인데 현대인들, 특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커피가 정말 문화생활이죠. 아침에 딱 출근하면서 커피 탁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루 한 잔만 하라는 겁니다. 옐로우 브랜드에서 드세요. 예를 들면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게 테이크아웃용 커피예요. 오후에도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탕비실을 이용하시고요.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그런 고가의 브랜드의 커피는 손님이 와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때는 마셔도 되죠. 근데 가서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온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벤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나 기념일 챙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을 여러분 소득의 3%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3%라고 하면 내가 월급 300이면 얼마죠? 한 달에 한 9만 원, 10만 원? 한 달에 9만 원,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 안 충분해요. 왜냐하면 엄마 생일, 아빠 생일, 배우자 생일, 자녀 생일, 형제 생일, 베프 생일, 이거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너무 기프티콘을 남발하지 말아라. 예산을 가지고 쓰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계절 옷이에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티셔츠, 청바지 사는 거 많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을이 되면 가을옷, 겨울이 되면 겨울옷, 이런 것들 돈 들어가잖아요. 사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평상시에 인스타그램 너무 열심히 보시다 보면 안 사도 될 옷을 자꾸 사게 됩니다. 경년제로 사세요. 작년 가을에 가을옷 샀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내년에 가을에 또 신상을 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식생활 비용인데 여러분 소득에 따라서 엔겔 지수는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러프하게 보면 여러분 버는 돈의 3분의 1 이상을 식생활비로 쓰면은 안 됩니다. 이걸 꼭 지켜주시고요. 난 소득이 너무 낮아서 진짜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벌기 때문에 3분의 2, 6, 70만 원 이상 이하로는 안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용 있죠. 내 집 마련을 해서 대출도 다 갚았고 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주거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런 분들은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낸다, 월세를 낸다, 그러면 그게 주거비용이에요. 주거비용은 다시 나중에 리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써버리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소득의 15%
15%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5% 넘어간다고 하면 누워서 밤에 잠이 안 올걸요? 내가 월급이 300인데 월세가 50이다. 그러면 잠이 편안하게 오지는 않을걸요? 늘 어떡하지 월세를? 이 생각하잖아요. 15% 이내로 출퇴근 거리가 조금 걸리더라도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안 돼, 나 출근 1시간 못해. 나 편하게 있을래. 그리고 회사 앞에다 집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생 월세 살아야 돼.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여행을 가야 되죠. 여름 여행에 얼마의 돈을 써야 될까? 제가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여러분들이 휴가지 여행지에서 있는 시간이 며칠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정도 되겠죠. 365일 중에 2%, 3%예요. 그러면 연소득의 5%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쓰겠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멘토님이 얘기하신 거와 달리 여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5%를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5%를 더 쓰는 돈 어디서 다른 데 나와야 돼. 다른 사람들은 주거비 15% 쓰는데 난 10% 쓴다든지 아니면 나는 밥을 안 사 먹고 도시락을 싼다든지 만들어내서 딴 사람보다 5% 더 쓴다. 그 인정.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마지막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내구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비재예요. 내구재는 뭐야? 냉장고, 청소기. 근데 걔가 돈을 쓰진 않잖아요. 전기요금 조금 나가긴 하지만 근데 차는요. 돈을 왕창 주고 사서 내구재로 샀어. 이게 적어도 5년, 10년은 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돈이 또 나가. 내구재인 줄 알고 샀는데 소비재야.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차는 무조건 차량 가격의 1%가 매달 감가가 되거든요.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한 달에 50만 원씩 감가가 돼요. 그럼 1년에 6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보험료, 통행료 이것만 유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가도 유지비예요. 이걸 다 따져보면은 4천만 원짜리 차를 뽑았다. 그러면 주말만 타면 딱 120 나가는 거예요. 유지비가. 왜냐면 감가까지 따지면. 그러면 300만 원 월급 타시는 분이 그날부로 월급이 180 되는 거야.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소득의 6개월 정도 이내의 차를 타라. 월급 300이다 그러면 6개월이면 6, 38, 1800만 원이네. 그럼 1800만 원이면 경차를 중고차로 사든지 아니면 안 타는 게 맞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450만 원 소득이 넘기 전에는 차를 안 사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없애야 될 소비를 안 없애면서 멘토님 이상하게 이게 돈이 안 모여요. 난 별로 과소비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나요? 과소비를 하는 게 없는데 돈이 안 모일 리가 없죠. 사실 간단합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려면 일단 떠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륙을 할 때 활주로에서 굉장히 강력한 제트 엔진의 힘에 의해서 그 무거운 기체가 하늘로 뜨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일단 성층권이라 그래서 고도 1만 미터로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써도 수백 킬로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우리가 이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성층권에 올라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허들이 1억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1억에 올라가고 나면은 뭔가 굉장히 달라지느냐? 굉장히 달라져요. 엄청나게. 예를 들면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분들한테 패러글라이딩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보면 야 정말 무섭겠다. 그 경험한 사람한테 그 경험 어때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1억 모이면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뭔가 가능성이 커질까? 의심하지 말고 해라. 1억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은 뭐냐? 1억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다면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챌린지를 하시면 돼요. 240만 원을 받는다. 월세 한 3, 40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식비 아끼고 그래도 아무리 많이 해도 100만 원 이상은 절대 저축을 못 할 것 같아. 근데 이거 1억 모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50, 130, 140 이렇게 저축해서 5년, 6년, 4년, 5년 만에 1억을 모은다면 나는 그 기간 안에는 어쩌면 못 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4년, 5년 만에 1억 모으는 사람만 1억 모으는 게 아니잖아. 난 6년, 7년에 모으면 되잖아요. 95만 원씩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24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과연 1억 모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야. 240만 원 받는 사람 5명을 만나보면 이 5명 중에 4명은 의지가 없어. 한 명만 이렇게 적은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1억 모으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4명은 뭐예요? 야 내가 240인데 어떻게 1억 모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8대2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5명을 만나보면 4명은 아무 생각이 없고 1명만 모으겠다. 결국은 자수성가형 부자는 5명 중에 1명만 가능하다. 자 240만 원이죠. 물론 단시간 내는 어렵겠지만 95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70만 원을 청년 도약 계좌를 해요. 나머지 25만 원은 일반 정기 적금을 하고
내년에는 10만 원만 더 하는 거야. 왜냐면 내년 정도 되면 저축을 하던 어떤 근력도 좀 늘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월급도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고, 내년에 105만 원 하는, 그 다음 해에도 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증가해가지고 가면 7년 후에 얼마가 나오냐면 1억 2천 정도가 나와. 왜 1억 2천 모았냐?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7년 후에 1억 2천은 인플레이션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억 500이에요. 지금 돈 1억 500을 7년 안에 딱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억은 모았으니까 다시 재투자를 하고 500만 원은 이제 그거 가지고 유럽 여행 가면 되는 거죠. 경험자산이란 소비의 역사가 아니라 극복의 역사다. 경험자산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돈 쓴 게 경험자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나타났는데 그걸 한번 부딪혀 봤다든지, 부딪혀서 내 몸이 깨졌는지 그 장애물이 깨졌는지, 이런 것들이 훈장처럼 남는 게 경험자산이지, 유럽 가봤다, 미국 가봤다, 어디 섬 가봤다, 어디 여행해봤다, 이런 게 도대체 무슨 경험자산입니까? 그런 건 절대 경험자산이 아니죠. 경험이라는 거는 나중에 자산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그 경험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는 거는 내가 유럽 가가지고 그 많은 문화재들을 보고 왔는데 예술적 영감을 얻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도움이 되면 그거 경험자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열흘 동안 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 패키지 여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50만 원이 있습니다. 일정도 똑같고 가는 장소도 똑같고 식사도 똑같고 숙소도 똑같은데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은 왜 쌀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500만 원은 좋은 데 가서 핫플레이스에서 사진 찍은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여행이고, 하나는 경험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사진은 찍고 내 휴대폰에 담을 수는 있지만 인스타그램 못 올리고 남한테 이 사진을 못 보여준다. 그럼 250이야. 그럼 어떤 거 가실래요? 500만 원짜리 여행을 250에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걸 가지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잖아요. 그냥 500만 원짜리 갑니다. 그거는 여행이라는 것이 나의 목적 중에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랑하려고 하는. 벤츠를 타는 이유가 뭐냐? 벤츠가 성능이 너무 좋아, 승차감이 좋아,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하차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강남에 살고 싶은가? 주변이 훨씬 더 인프라가 좋고 뭐 조금 더 좋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수십억 비싼 게 아니에요. 하차감처럼 귀가감이라는 게 있어요. 출가감, 이런 게 있어요. 남한테 집 어디야? 강남에 살잖아. 여러분, 정말 핵심은 경험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보고 부딪혀본 것이 진짜 자산이 되는 거죠. 부모님과의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부모님은 제발 좀 나가서 독립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사는 건지, 아니면은 나가겠다는 자녀를 억지로 강제로 앉혀가지고 지금 같이 사는 건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캥거루족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자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도움은 돼요. 왜냐면 독립을 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이 그냥 한 달 더 나갈 수 있는 돈을 세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그 시기에 그 어드밴테이지를 이용해서 빨리 1억 모으기를 한다, 자본을 모은다 하기에는 도움이 되는데, 내가 월급을 타는데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안 들이면서 먹여주고 재워준다라고 하는 어드밴테이지를 돈 쓰는 데 활용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진짜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자녀야, 빨리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빨리 결혼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녀라면은 어쩌면 그 자녀를 캥거루족으로 데리고 있는 게 자녀한테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괴롭다,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얘 뒤치다거리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다 라고 하는 거라면 독립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또 걱정을 해. 독립을 하면 얼마나 얘가 개판으로 살까. 그러니까 이거는 캥거루족이라 하더라도 가사를 분담을 해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 당연히 돈을 벌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내야 돼요. 왜냐면 내가 300만 원 번다, 아들이. 그럼 한 10만 원, 20만 원은 내야 돼. 내가 만약에 독립했었으면 10만 원, 20만 원만 나가겠습니까? 자기 방 청소라든지 자기 빨래라든지 최소한 가끔 설거지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요만한 유아 때 해주듯이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독립을 했을 때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야 뭐 당연히 캥거루족이 도움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에 쓰고 있다면은 몰라도 다른 친구들은 독립해갖고 월세 내느라고 돈을 제대로 못 모으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그 어드밴테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하나도 안 모으고 다 유흥으로 돈을 탕진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취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주거비용,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나 관리비.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없던 돈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 돈을 자기 소득의 15% 이내로 하라
그랬죠. 자, 주거 비용을 15% 이내로 하면서 독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내가 1억 모으기 저축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거주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어찌어찌 1억 모으기 저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딱 독립하는 순간 1억 모으기 저축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결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에 5대 스펙이 뭐냐? 직업, 연봉, 학벌, 키, 집안 분위기. 집안 분위기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거든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 돼 있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나중에 발목을 안 잡는다. 이거만큼 진짜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지금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 정도 돈을 지원하면 너는 당장은 굉장히 마중물로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 돈이 너한테 가는 순간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 정도 돈을 지원하면 너는 당장은 굉장히 마중물로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부모가 제대로 노후 생활을 못하고 너한테 부양을 의존하게 된다면 너의 삶이 어떨 건지를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 돈이 너한테 가는 순간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부양이 필요한데 자녀가 버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우리 자녀의 결국은 미래의 경제적 부담이 된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나중에 발목을 안 잡는다. 이거만큼 진짜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노후에 3대 바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용돈 타서 쓰는 사람. 바보죠. 두 번째, 돈 얼마 받겠다 약속도 안 받고 덜컥 손주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후에 생활비도 없어 죽겠는데 아유 손주 놀러 오고 자식 놀러 올까봐 넓은 집을 그대로 가겠다. 이게 3대 바보입니다. 내 형편에서 과연 자녀 결혼을 주택이라든지 결혼식에 관련된 걸 지원할 여력이 되느냐? 이제 자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이 늦은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자랄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식의 결혼 자금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결혼 시장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5대 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결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에 5대 스펙이 뭐냐? 직연 하키집입니다. 직업, 연봉, 학벌, 키, 집안 분위기. 이거잖아요. 직업, 무슨 일을 하느냐? 연봉,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 학벌이 어떠냐? 키, 용모를 얘기하는 거죠. 외모.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집안 분위기인데 그 집안 분위기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거든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부모님이 뭐 하시냐? 물려받을 게 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은 물려받을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부모님이 노후 준비 돼 있느냐? 이거거든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 돼 있느냐가 자녀의 결혼 스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됐는데 돈 빚내가지고 자녀 결혼 뒷바라지 하고 그러면 사실 그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돕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의 스펙 하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 측에서 부모님이 그냥 빚만 있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대. 그러면 우리 자식을 제껴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이 우선이지 내 거는 그냥 다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애 당장 결혼시켜 그거 여러분 자녀 거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을 먼저 챙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하면은 얼마 정도 있으면은 은퇴해도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화 시대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처럼 고도 성장에 굉장히 이자율이 높던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은행에만 넣어놔도 굉장히 높은 이자 그리고 웬만한 안전자산에서도의 수익률도 그 이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 있으면 은퇴하면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미국 주식이라든지 최근에는 국내 주식이라든지 서울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일부 자산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은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단한 착각인 게 굉장히 일부에게 국한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산보다는 소득의 개념으로 우리가 노후 자산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할 때 5억 원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은퇴를
했거든요. 야, 5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돈이면 그래도 충분히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5억 원을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에 넣기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예금 상품으로 묶어놓고 계속 꽃감 빼먹듯이 이자로 생활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즘 이자율 2%대죠. 그렇지만 아주 굉장히 많이 주는 곳을 찾아서 3% 정도로 예금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 달에 생활비를 한 350만 원씩 꺼내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50만 원 생활비라는 것은 매년 1.5% 정도 인플레이션은 감안을 해야 되니까 올해는 350만 원 곱하기 12달 4,200만 원 정도가 들지만 내년에는 그거보다 1.5% 또 그 다음에는 또 그거보다 1.5%씩 생활비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과연 5억 원을 넣어놓고 꽃감 빼먹듯이 생활비를 빼서 쓰면은 60세에 은퇴한 이 사람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5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계산을 해보면요 74세까지밖에 못 버팁니다. 14년밖에 못 버틴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거는 수익률이 예금금리 3%라서 그런 거 아니냐. 수익률을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2배 정도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2배라고 하는 건 얼마죠? 연 수익률 6%입니다. 6%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왜냐면은 위험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있는데 매년 6%가 나온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6%를 달성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고작 4년밖에는 더 안 늘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수익률로는 한계가 있다. 자산의 크기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그러면 5억 원을 넣어놓고 안전자산인 예금의 3%의 이자로만 350만 원을 뽑아 쓰면서 내가 예전만큼은 많이 못 벌지만 한 달에 150만 원만 벌어보자. 과거에는 월, 화, 수, 목, 금 풀타임으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월, 화, 수 정도만 가볍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150만 원만 한번 소득을 올려보자. 일과 노후 생활을 병행을 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3%의 이자율로만 가도 86세까지 버팁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당연히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노후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노후에 6%를 매년 수익을 거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자산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자산이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자산의 힘에만 기대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자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높은 소득을 못 올리더라도 60세에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사회활동을 유지하면서 70세나 75세까지 소득이 적더라도 저속 은퇴를 해야 되겠다. 자, 제가 지금 저속 은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저속 노화라는 게 유행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저속 은퇴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산을 많이 쌓은 사람도 굉장히 빨리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생활비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났을 때 내가 얼마나 저속 은퇴로 사회활동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계형 경제활동을 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운동선수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내가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내가 너무 평생 꿈꾸고 하고 싶었던 일이야. 일요일날 저녁에 빨리 내일 회사 가고 싶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은 생계형 경제활동인데 생계형 경제활동은 특징이 절대로 20년 이상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계형 경제활동을 20년 이상 하죠. 우리 부모님도 생계형 경제활동을 좀 20년, 30년 하시던데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생계형 경제활동으로 20년, 30년을 하면 사람이 아파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N잡을 한다, 세컨잡을 한다, 이런 것들은 또 생계형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하고 있는 본업 말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세컨잡, N잡을 한다. 너무 좋죠. 근데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말씀드린 저속 은퇴에 맞는 세컨잡 이나 N잡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책관삼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피아노 배우고 싶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잡이라는 거는 움직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어야 돼. 내가 피아노 배우는 건 뭐예요? 내 필요를 해결하는 거지 다른 사람 필요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너무 여러분이 하고 싶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을 찾아야 된다. 그 일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이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찾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행복해하는 일인데 돈이 됐다라고 하면 벌써 했죠.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은퇴하고 나 새로운 삶을 찾았어 그러면서 막 행복하게 일하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데도 그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돈 못 벌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생계형 경제활동이 끝나고 나서 55세, 60세 이후에 하게 되면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0, 30대 때, 30, 40대 때는 300, 400을 벌어야 생계가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저소근퇴로 60세 이후에는 여러분 100만 원만 벌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벌어도 200만 원 버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 얼마인지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노후에 그거보다 더 들어가겠습니까? 덜 들어가겠습니까? 더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난 60세 딱 되면 그냥 딱 은퇴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놀아야지. 2일 동안 휴일을 보냈던 시기에 썼던 생활비보다 무조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행복한 잡을 찾아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 못하더라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어딘가 나가잖아. 그 시간 동안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에 150만 원 번다는 거는 사실은 300만 원 버는 효과랑 똑같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소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많이 벌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내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덜 벌더라도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만 된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걱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이 3가지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노후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돈, 건강, 외로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건강도 해결되고 외로움도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돈이 있으면은 돈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돈이 있다 보면은 건강을 더 챙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재벌 회장님들 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나타났던 엄청난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근데 그분들 다 단명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결국 이 노후에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좋다는 건 다 먹고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챙겨도 안 되잖아.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라이프에서 워크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워크로부터 벗어나고 싶죠. 이게 왜 벗어나고 싶냐면 여러분이 지금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생계형 경제활동은 당연히 벗어나고 싶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퇴근 시간 빨리 기다리죠. 왜 이렇게 퇴근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막상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해가지고 워크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노는 것도 한두 달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노후에 쓸 돈을 어떻게 준비할까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노후에 내 라이프에서 의미 있는 워크를 얼마나 끼워 넣을 건데 이 의미 있는 워크는 제일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3일이에요. 3일을 어딘가 내가 너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노후에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3일 사회활동하고 4일 레저와 여가생활을 보내는 라이프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75세까지 해야 될 일이다. 75세 이후에는 뭐예요? 그럼 그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놀아야 되는 거죠. 요 단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생활비는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대출이자나 교육비 같은 비용을 뺀 순생활비의 1.5배에서 2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쓰는 생활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대출이자 100만 원, 자녀한테 나가는 돈 100만 원이야. 교육비.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이 순생활비잖아요. 그럼 그 순생활비는 곱하기 1.5 내지는 2배 정도가 노후에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을 해서 저소은퇴를 안 하고 바로 은퇴하게 되면 300이 아니라 600이 들어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아꼈어도 450은 나간다. 자, 그러면 450만 원이 일단 국민연금에서 얼마가 나올 건지 국민연금 공단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노후 준비를 걱정할 정도의 세대라면 적어도 40대 50대 이상은 되셨을 테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0%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나온 생활비 몇 %가 해결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퇴직하시면서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프리랜서라든지 사업가들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퇴직연금 얼마 나오는지
뭐든지 대체적으로 인트라넷이라든지 아니면 금융회사의 시뮬레이션 인터넷 들어가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오거든요. 내가 필요한 생활비 계산됐으면 거기서 국민연금 빼고 퇴직연금 빼고 그리고 남죠. 모자라.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맡기고 빚을 내서 생활비를 쓰든지 아니면 그게 싫다 그러면 이사를 경기도나 약간은 더 외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월세 받은 걸로 차액만큼 생활비를 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짜야 돼요.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냐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계산으로 해보면 딱 나옵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너무 모자라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모자란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은퇴를 60세에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월화수 또는 월수금이라도 사회활동을 통해서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세컨잡, 세컨라이프의 소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번에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아파트를 잘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사야 된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집보다 더 좋은 그런 집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반드시 어떤 준비를 해서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담은 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상승세가 무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6월 네 번째 주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상승률은요 0.43%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서울 아파트가 올랐던 때가 2020년, 21년을 기억을 하시는데 그때보다도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불장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아파트로 돈이 쏠리는 상승 압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면 마음이 막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막 큰일 났네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초조하다 그래서 영끌로 집을 사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상승률이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6억 총한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진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이 됐으니까 이제 집 안 사도 되겠다. 아니잖아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획인 로드맵에 맞춰서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집을 어차피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냐 안 사냐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에게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 자식이 결혼한다 그러면 나이가 보통은 60대 이상일 텐데 경조사라는 거는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감 먹는 게 포인트예요. 안 찍히는 게 중요한 거. 다른 친구들 다 20만 원 했어. 나만 10만 원 하고 왔어.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어렵다. 친구가 물론 알아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친구 자식 1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친구와의 그동안의 관계에서 쌓인 경조사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구 자식이 결혼한다 그러면 나이가 보통은 60대 이상일 텐데 60대 이상이면 그 사이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 친구 결혼했을 때 내가 갔을 수도 있고 내 결혼식에 그 친구가 왔을 수도 있고 수많은 경조사의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 히스토리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히스토리와 나의 경제적 지금 상황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역시 여기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얼마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시 경조사라는 거는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찍히는 게 중요한 거. 다른 친구들 다 20만 원 했어. 나만 10만 원 하고 왔어.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어렵다. 그 친구가 물론 알아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나중에 우리 자식 결혼할 때 또 그걸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상황이나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과 맞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거에 그 친구와의 경조사의 주고받음의 역사를 조금 감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축의금은 나한테 준 거잖아요. 사실은 소유권은 내가 있는 거죠. 자식에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자식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주고 싶다 그러면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 돈인 거예요. 그거는 자식 결혼식에 손님이 와서 냈다 그래서 자식 돈이 아니에요. 나한테 축의금을 낸 거예요. 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돈을 내가 주든 말든 그건 내 자유긴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거는 내 돈이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죠.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보험과 저축일 수 있죠. 투자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는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경조사비를 많이 내고 다녔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굉장히 엄청난 수익률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미래 저축이다. 근데 뭐 미래 저축이 되려면 내가 결혼해야 되고 돌잔치 해야 되고 자식 결혼시켜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1인 가구로 평생 나는 늙어 죽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내고 다니는 모든 경조사 비용이 다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인 가구로 사는 것도 새로운 라이프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다 보니까 1인 라이프가 됐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냥 인생 자체를 난 1인 라이프가 목표다 이러고 살면은 좀 곤란하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됐다, 2인 가구가 됐다 이런 건 괜찮은데 난 죽어도 목표가 1인 가구다 이런 거는 그렇게 막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딱 재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사회초년생이다, 월급이 250밖에 안 된다, 뭐 지인이다, 5만 원 해도 저는 용인이 된다고 봅니다. 물가가 워낙 올랐지만 사회초년생이잖아요. 20대잖아요. 그럼 괜찮아.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닌 경우인데 5만 원 하기는 조금 애매해지긴 했어요. 워낙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만 원인데 친구냐 지인이냐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이라고 봐요. 같은 회사인데 막 우리 부서에서 막 매일같이 업무를 같이 하는 동료 정도는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뭐 저쪽 부서의 애매한 지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비슷한 사람들이 또 우리 부서에 있겠죠. 얼마 하는지를 조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아닙니까? 20대, 30대 초반이고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친구는 10만 원, 지인은 5만 원.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인과 친구를 나누는 기준은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 친구예요. 근데 잘 모르고 뭐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지인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친구 중에서도 지인 중에서도 나랑 똑같은 처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가에 맞춰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최근에 식사 비용이 비싸서 식사 비싼 데 하는 데 가면 좀 돈을 더 해야 되나요? 그렇긴 하죠. 근데 거꾸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막 사회적으로 뭐 이제 사회생활한 지 막 15년, 20년 차도 아니고 사회초년생인데 밥값이 뭐 한 10만 원 하는데 그 친구가 10만 원 내고 와서 밥 먹고 갔다 그래서 그 결혼 당사자가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런 걸 해보면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기는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나같진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약간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체는 안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다른 사람들과 맞춰줘야 된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5만 원 다음에 바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다음에 뭐예요? 15만 원은 잘 안 합니다. 20이에요. 그 다음엔 30, 그 다음에 50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애들 다 5만 원 하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좀 더 특별함을 보이고 싶다. 그러면 10만 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10만 원 하는데 나는 걔랑 너무 관계가 돈독해서 나는 걔한테 뭔가 돋보이고 싶다. 그럼 20 해야. 15 하면 안 돼. 15 안 되고 7만 원 안 되고. 왜냐면은 7만 원, 15만 원 하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 다 10만 원 했는데 15만 원을 했다 이 친구가. 그러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애매할 수가 있죠. 20만 원 하기는 좀 아까웠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저축하기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 경조사 문화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저축은 정기저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너스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일부 저축을 하자. 그런 것처럼 경조사가 발생할 때 비정기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5만 원 해야 돼, 또 10만 원 해야 돼. 그러면 돈 나가니까 아깝다라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머릿속에 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번 달에도 10만 원 비정기 저축을 했구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비정기 저축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이나 저축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조사 제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매달 누군가의 결혼식을 가고 장례식을 가고 이렇게 5만 원, 10만 원을 적립하다 보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목돈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게 그 보험과 저축의 만기가 된 거예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5만 원 내면서 10만 원 오늘 저축했네. 10만 원 보험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덜 아픈데 10만 원 또 나가네. 5만 원 또 나가네. 이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경조사 문화라는 게 참 어느 날 갑자기 뭐 헌법으로 딱 제정이 돼서 금지 뭐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걸 가지고 계속 마음을 긁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으로 회계 처리를 해라. 다만 경조사라는 거는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는 내가 그 경조사에 뭐 축의금을 들고 가든 뭔 부의금을 들고 가든 가서 돋보이고 싶으십니까? 돋보여야 될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난 저 친구한테 좀 돋보이고 싶어. 그러면 더 하시면 돼요. 그럼 뭐 간단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렇게까지 막 돋보이고 싶거나 이러진 않은데 그냥 친구다, 지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감 먹는 게 포인트예요.
뭐 하고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을 먹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다 10만 원 했는데 나만 5만 원 했다. 안 갔으면 오히려 까먹었을 거를 가서 5만 원을 내버리면은 눈에 딱 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그냥 하면 안 돼. 귀찮더라도 물어봐야 돼. 얼마 하시느냐, 얼마 하시느냐. 이거 실례 아닙니다. 얼마 하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뭐 대답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물어봐요. 시장 조사를 나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한테 아, 대체적으로 다 10만 원 하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이 10만 원 해야 돼요. 거기서 5만 원을 딱 들이미는 순간 나는 바로 찍히는 거죠. 아예 안 하면 몰라도 안 하면 까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안 먹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인간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때 내가 막 성장을 하고 나의 인생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까 봐 사실 넓게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죠. 그것은 사실은 미래를 위한 보험을 드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인간관계를 좁아지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이런 위주로 인간관계를 몰고 가야지 아니 고등학교 때 친했다, 중학교 때 친했다, 대학교 때 친했다 이걸로 가는 거는 30대 중반이면 끝이에요. 30대 중반 지나서 40대, 50대 가는데도 아 내가 고등학교 때 걔랑 친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걔랑 계속 잘 지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관계도 사실은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뭐 본인의 자유고 선택이죠. 근데 안 내게 됐을 때는 약간의 인간관계가 살아가는데 막 엄청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내가 그렇잖아요. 뭐 인간관계 필요 없다 나는 뭐 내가 그냥 독고다이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러면 상관없겠죠. 그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조사라는 것의 목적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진짜 축하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선의의 마음으로 하신다 그러면 또 그리고 또 지혜롭게 다른 사람과 맞춰서 하신다면은 저축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